지금 코인 시장에는 오래된 통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CEO의 말은 재료가 아니라는 건데요. 자기 회사 코인의 앞날을 밝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 CEO가 당연히 자기 코인 좋다라고 하겠죠. 근데 시장은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조금처럼 값을 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 통념에 예외를 둬야 될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발언의 내용이 새로워서가 아니라요. 지금 발언이 나온 자리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4년 전에 미국의 한 규제기관이 리플 앞으로 보낸 소장이었어요. 재판에 나오라는 서류였었고, 근데 이번에는 미국의 또 다른 규제기관이 같은 회사 대표 앞으로 보낸 서류는 위촉장이었습니다. 규칙을 함께 논의할 위원으로 모신다는 서류인데 고소당하던 사람이 초대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고, 오늘은 이 뒤바뀐 서류 두 장에서 출발해가지고 리플 CEO가 지목한 XRP 상승을 가로막는 딱 한 가지 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걸림돌이 실제로 빠질 수 있는 단계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지난주 20일 워싱턴에서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새로 만든 혁신 자문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발언했습니다. 위촉된 위원은 모두 35명이고요. 코인베이스랑 크라켄, 나스닥, 그레이스케일 같은 회사들의 경영진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갈링하우스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자기 SNS에 이 명단을 두고 크립토의 올림픽 대표팀 같다라는 표현을 남기기도 했었고, 그 위원석에서 꺼낸 숫자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한 개는 미국 증권당국과 4년을 싸우는 동안에 밭과 로펌에 낸 돈만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억이었다는 거. 또 다른 한 가지는 같은 기간 회사가 새로 뽑는 사람의 80%를 미국 밖에서 채용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소비자를 지키기에도 또 혁신을 키우기에도 부족하다라는 게 그의 요지였었죠. 2,100억이라는 숫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회사 문을 닫는 것까지 검토했었다는 고백과 함께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전달을 드렸었죠. 다만 그때 이 숫자가 놓였던 자리는 팟캐스트였습니다. 지나간 고생들을 돌아보는 회고담이었었죠. 근데 이번엔 달라요. 연방규제기관이 소집한 공식적인 회의, 기록이 남는 위원석에서 앞으로의 규칙을 요구하는 증거로서 제출이 됐습니다. 같은 숫자의 쓰임이 회고담에서 증거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4년으로 나눠보면 이 돈의 크기가 새삼 실감이 나실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억 4천만 원씩 미국 대통령 임기 하나랑 맞먹는 시간 동안 로펌으로 보낸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경 한 가지만 깔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금융감독은 크게 두 가지 집으로 나뉘어 있죠. 주식처럼 증권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미국 SEC가 맡고, 금이나 원유, 이 곡물처럼 상품으로 분류되는 자산은 CFTC가 맡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인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정해주는 법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고, 리플의 4년 다툼도 결국에 소관이 정해져 있지 않아가지고 생긴 싸움이었습니다. 그 다툼 자체는 지난해 여름에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이번 장면의 묘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권 쪽의 감독기관과 싸웠던 회사의 대표를 이번엔 상품 쪽의 감독기관이 위원으로 앉혔다라는 거. 그 의자의 위치가 말보다 먼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를 한 줄로 줄이자면요. 규칙 없음의 값을 가장 비싸게 치른 회사가 이제 그 규칙을 만드는 논의의 안쪽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숫자죠. 80%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2,100억 원보다도 무겁다라고 보는데, 시장에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요. 사람과 조직은 한번 옮겨가면은 잘 돌아오지 않거든요.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가 4년 동안 새 식구 10명을 뽑으면은 그 중에 8명을 미국 바깥에서 뽑았습니다. 그 결과로서 지금 리플에서 두 번째로 큰 사무실은 미국의 다른 도시가 아니라 런던입니다. 갈링하우스의 진단은 단순해요. 몇 년 뒤를 계획할 수 없는 나라에는 기업이 투자도 채용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자리를 내보낸 거는 규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규제가 없다는 사실, 그 불확실성이었는데요. 이 대부분의 코인 회사라면 이런 비용들을 버텨내지 못했을 거라는 말도 못했고, 다른 회사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도 있었고요. 실제로 같은 날 회의에서 유니스왑 창업자는 은행 계좌가 끊기고 또 몇 년짜리 조사를 받는 동안 아는 창업자들이 회사를 정리하거나 미국을 떠났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리플 한 곳의 하소연이 아니라요. 업계가 같은 영수증을 들고 한 회의실에 모인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갈링하우스는 이걸 단 하나의 요인이라고까지도 말을 할까요? 기관 자금의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처럼 남의 돈을 맡아가지고 굴리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내부 규정과 회계 기준 때문에 법적 위치가 문서로 정해지지 않은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애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유드리자면요. 범위를 알려주지 않는 시험에는 아무도 응시 원서를 쓰지 못해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니까요. 지난 4년의 리플은 범위 공지 없는 시험들을 억지로 치른 수험생이었었고, 기관 자금은 아예 원서를 내지 않는 응시 대기자였던 셈입니다. 물론 이런 비유에는 한계가 있죠. 시험과는 다르게 여기선 범위가 공지된다고 모두가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공지된 뒤에 성적, 그러니까 실제 수요를 따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순서만큼은 분명해요. 이 범위 공지가 먼저고요. 응시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XRP의 남은 조건은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 바뀌지 않은 명확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날 회의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본 부분인데요. 그 명확성이 오는 방식이 이날부로 하나에서 둘로 늘어났고, 미국 코인 데스크에 따르면 회의를 연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의회가 코인 시장 구조를 정하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기 기관이 대신에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말뿐이 아니라 이미 직원들에게 관련 작업들을 지시를 해뒀고, 예측 시장 쪽에 규칙안도 추가로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도는 이래요. 1차로는 의회의 법, 그게 멈추면 2차로 감독기관의 규칙. 물론 기관의 규칙은 법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고쳐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투자 구조로 봤을 때 의미가 작지는 않은데요. 이 명확성이라는 재료가 상원 일정 하나에 전부 다 걸린 문제가 아니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올해 안에 구속력 있는 명확성의 첫 번째 문서가 그게 상원을 통과한 법이든 CFTC가 예고한 규칙 초안이든 실제 활자로 나오는 순간이 XRP의 그 다음 국면을 여는 지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링하우스의 말대로 걸림돌이 정말 한 개뿐이라면은 그 하나가 빠질 때 가격은 개선을 천천히 반영하는 쪽보다 조건 충족을 한 번에 반영하는 쪽에 가까울 거예요.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문제 제기가 회사 보도자료가 아니라 연방자문위원회 회의 기록에 올라갔습니다. 이 바깥의 호소가 안쪽의 의제로 바뀐 거죠. 두 번째로 같은 회의에서 규칙을 만들 권한을 가진 쪽이 예비 작업 착수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방식이 둘이 된 거고, 세 번째로 올 봄의 공동 분류부터 이번 위쪽까지 감독 당국의 방향성이 반년 넘게 한쪽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잡혀있는 상원의 첫 번째 일정이 이 예상의 1차 확인 지점이 될 예정이고요. 결국에 4년 동안 규제 불확실성의 값을 가장 비싸게 치른 회사의 대표가 이번엔 규제 기관의 위촉장을 받고 회의실 안에서 그 값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갈링하우스가 지목한 XRP의 걸림돌은 딱 한 가지. 바뀌지 않는 명확성이고, 같은 회의에서 그 명확성이 오는 방식은 법과 기관 규칙을 둘로 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첫 번째 문서가 언제 활자가 되느냐, 그리고 문서가 나온 뒤에 기관 자금이 정말로 갈링하우스의 말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그 2,100억 원이 그냥 사라진 돈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저 회의실 의자값을 미리 치른 돈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 남겨주시고, 저는 리플 XRP의 새로운 채용에서 미국 안쪽 비중이 다시 절반을 넘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 날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돈도 결국에는 만기가 짧은 국채에 대해서 새로 팔아가지고 마련하는 거다 보니까요. 이걸 시장 전체 총량으로 보시면은 결국에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왼손에 있던 빚을 오른손으로 옮기는 일, 이거에 가깝다라는 거고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시장의 전문가들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나온 보도 하나가 그 전제를 밑에서부터 흔들어 놨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려 볼 건데, 이번에 미국의 CNBC가 재무부 당국자 2사람을 이용해서 재무부가 확대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의 재원으로서 1조 달러 규모의 일반 계정을 쓰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남겼고, 지금 당국자들은 이 계좌가 매입에 쓸 수 있는 재원이다라고 확인을 하면서도 얼마를 쓸지, 발표가 언제 나올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계좌에 지금 얼마가 들어있느냐? 9,500억 달러 안팎인데요. 무려 1,400조에 가까운 돈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치고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속보로서 전달드렸었죠.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회당 규모를 기존 20억 달러에서 이제 최소 40억 달러 이상으로 갑절 이상으로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장기 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랬던 건데, 30년짜리 국채 금리가 지난주 2007년 이후에 19년 만에 보지도 못했던 수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국채라는 거는 나라가 돈을 꾸면서 언제 갚고 얼마를 얹어주겠다 이렇게 적어둔 종이죠. 이 종이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나라의 이자 부담만 커지는 게 아니라요. 주택담보대출부터 기업대출까지 모든 나라의 돈값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가 직접 시장에 나가가지고 장기 국채를 미리 사들여서 이 금리를 최대한 눌러보겠다 하는 의지였던 거죠. 근데 발표의 약발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발표 직후에 잠깐 일었었던 채권 강세는 금세 꺼져버렸고, 이 정도 자원으로 수십 년 만기 금리를 움직일 수 있겠냐, 이런 분석가들의 회의 속에서 매도세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실탄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건데, 여기에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의 본인의 설명도 그 회의를 굳혔는데요. 지금 장관은 지난주 인터뷰에서 이 작전을 트레저리 트위스트라고 부르면서 단기 국채를 팔아서 장기 국채를 사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고, 지금 시장은 이런 것들을 재원이 단기물 발행뿐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장관의 말도 재원은 새로 빌린 돈이라는 쪽이었고, 지금 도입에서 말씀드린 그 통념, 왼손의 빚을 오른손으로 옮긴다, 이런 그림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등장한 일반 계정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CNBC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 계좌는 사실상 정부의 당좌 예금이자 일종의 비상금으로서 미국 연준에 계절이 되어 있고 이미 걷어둔 세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연준 측에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이 공무원 월급도 연금도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갚는 돈도 전부 다 이 계좌를 거쳐 나갑니다. 근데 이 비상금이 지금 유난히 두둑합니다. 전임 정부 차원에서 이 잔액을 5,500억에서 6천억 달러 선으로 유지하려고 했었는데요. 현 장관이 잔액을 9,500억 달러 부근까지 쌓아 올렸고 목표로 삼던 수준의 1.5배가 넘어갑니다. 간추려 듣자면은 국채를 사줄 돈을 새로 빌리는 대신에 이미 쌓아둔 현금으로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장 당국자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빌려서 치르는 것과 쌓아둔 돈으로 치르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시장이 움직였을까요?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닷새마다 장이 서는 시골 마을을 하나 떠올려 볼게요. 장터에서 누군가 물건을 크게 사주면 시장이 활기를 띠겠죠. 근데 그 사람이 물건값을 장터 사람들한테 빌려서 치른다면 어떨까요? 한쪽에서 걷어다 다른 쪽에다 준 거니까 장터 안에 도는 돈의 총량은 그대로입니다. 반면에 집에 묵혀뒀었던 돈을 들고 나와서 치른다면 이번에는 장터의 돈이 실제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건을 판 상인의 손에 새 돈이 쥐어지니까요. 물론 나라 살림은 시골 장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요. 이 돈도 언젠가는 세금이나 새 국채로 도로 채워야 된다는 점에서 공짜 돈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원리만큼은 똑같아요. 단기 국채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면은 만기의 자리만 바뀌고 또 시장의 돈은 제자리인데 연준 계좌에 묵혀둔 현금으로 사면 그 돈은 은행 시스템에 새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같은 매입인데 하나는 자리 바꾸기고요. 하나는 보태기인 셈이겠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채권시장 추가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다시 한번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속보 뜨자마자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정보방 통해가지고 바로 브리핑 드렸고요. 그리고 발표 이후에 4분 만에 파이버스, 버추얼까지 테마 섹터 종목 추천드렸고 그리고 빠르게 단타로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껴있으면서 연말까지 대세 상승장이 예상이 돼요. 이에 따른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속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는 쪽이 즐겨보는 숫자가 하나 있죠. 미국 연준이 풀어준 돈에서 이렇게 시장 바깥에 빼둔 돈을 뺀 나머지 실제로 시장 안을 돌고 있는 돈만 세는 건데 순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재무부의 비상금은 이 셈에서 바깥에 빼둔 돈의 가장 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내려간다? 그 자체로서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뜻으로 읽어볼 수 있겠고 말로만 하면 와닿지가 않으니까요. 실제로 이 계좌가 열렸던 타이밍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그때는 지금과 사정이 정반대였죠.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협상으로 꽉 막혀가지고 나라가 새로운 빚들을 못 내게 되면서 재무부가 어쩔 수 없이 비상금을 헐어가지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해 1월 25일 5,700억 달러 정도로 연중 고점을 찍었던 잔액은 5월 말에 485억 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넉 달 만에 10분의 1 아래로 쪼그라든 건데 지금 환율로 어림하자면 790조 원쯤 되는 잔액이 70조 원 밑으로 내려간 셈이겠죠. 그리고 이 기간 이 돈이 실제로 시장에 보태졌다는 흔적도 있습니다. 그해 1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재무부가 이 계좌에서 4천억 달러를 지출하는 동안 은행들이 굴릴 수 있는 밑돈, 지급 준비금이 1,620억 달러까지 늘었다는 집계가 있는데요. 같은 반년 사이에 비트코인은 1만 6천 달러대에서 3만 달러 선까지 8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조이던 한복판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상승을 이 계좌 하나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은행 위기 이후에 금리 기대 변화도 있었고 인공지능 AI 열풍도 겹쳐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을 지나면서 시장 사람들이 매주 이 잔액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생겼고 비트코인이 12달 단위로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가 83%였다는 린 알덴의 연구도 그 무렵부터 자주 인용이 돼요. 5번에 4번 꼴이란 얘기인데 그리고 이 전례는 뒷면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부채 한도가 풀리면서 재무부는 곧바로 잔액을 도로 쌓기 시작을 했고요. 60여억 일 만에 4,300억 달러를 다시 채웠고요. 그 돈은 사실상 머니마켓 펀드들이 연준에 하루짜리로 맡겨뒀던 이런 자금이 2조 1천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대로 줄어든 방식으로 조달이 됐습니다. 돈 굴릴 데를 찾지 못한 큰 돈들의 주차장 같은 계좌들이 지금 완충제 노릇을 해준 덕분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었던 건데 그 주차장의 여유 자금은 그 뒤로 크게 얇아졌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 계좌가 열릴 때만이 아니라 다시 채워질 때도 시장을 흔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면은 2023년이랑 뭐가 다를까요? 세 가지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부채 한도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헐었던 거고 지금은 목표치를 한참 웃도는 잔액을 앞에 두고 쓸지 말지를 고르는 위치라는 점인데요. 두 번째로 시간의 여유입니다. 비상금을 낮추면 부채 한도 협상이 다시 꼬일 때 버틸 만한 현금이 줄어드는 게 약점인데 지금 시장 당국자들은 부분적으로 잔액을 낮춰도 지금 당장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번 부채 한도에 부딪히는 시점을
내년 겨울에서 초봄 사이로 전망을 하면서 그 전에 잔액을 되돌릴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지금부터 그때까지가 이 비상금을 열어둘 수 있는 이런 구간이라는 계산이 서는 거죠. 그리고 그 구간의 한가운데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 시장의 일부는 이 시간표를 선거랑 겹쳐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 전까지는 금리를 누르고 돈을 넉넉하게 가져가라는 거 아니냐, 이런 독법인 거죠. 다만 지금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내건 목적은 어디까지나 장기 국채 시장의 안정이고, 선거를 위해서라는 말도 크립토를 띄워주겠다는 말도 어느 문서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이 이미 반응을 시작했다라는 점인데요. 이 보도가 나온 그날 10년물 금리는 4.7% 선으로 3bp 넘게, 30년물은 5.23%대로 4bp 넘게 내려왔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시큰둥하던 시장이 그 뒤에 1,300조 원짜리 잔액이 서 있을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저울에 올린 거죠. 제가 이번 이슈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 전체의 돈 총량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여기서 오르는 순서는 각 자산의 사정이 정합니다. 그리고 먼저 반응해온 쪽은 대체로 큰 돈이 들어올 때 필요한 절차, 그릇을 미리 갖춰둔 자산이었습니다. 올해 리플 XRP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이 대부분 바로 그 그릇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 최근 영상들에서 하나씩 다뤄드렸으니까 오늘 겹쳐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유동성이 방향성을 만들면은 준비된 그릇이 그 방향을 먼저 받는다. 오늘 이야기가 XRP랑 만나는 지점은 딱 그 한 줄이고요. 여기서 다음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라거나 이 별도 공지에서 이 비상금을 얼마나 쓸지 숫자가 문서에 적히고 실제로 매주 공개되는 잔액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럼 이 정책은 자리 바꾸기 정도가 아니라요, 시장에 직접적인 돈을 보태는 정책으로서 성격이 확정됩니다. 또 그런 경우에 내년 겨울에 재정립 국면이 오기 전까지는 위험자산의 우호적인 배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당국자들이 이 계좌를 쓸 수 있는 재원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줬고요. 금리가 그날 바로 반응을 했다는 거, 지금 잔액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아서 여러 개 실제한다는 거, 부채 한도 시기가 내년 겨울이기 때문에 재정립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거, 결국에 미국의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사주는 돈의 후보로 새로 빌리는 돈이 아니라 1,300조 원 넘게 쌓아둔 비상금이 처음으로 공식 거론됐습니다. 빌린 돈으로 사면 빚의 자리만 바뀌지만요, 묵혀둔 현금으로 사면 시장의 돈이 실제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볼 거는 발표 문구가 아니라 매주 지키는 잔액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아래로 확인되는 순간부터 내년 겨울의 재정립 국면 전까지가 위험자산이, 그리고 받을 그릇을 먼저 갖춰온 리플 XRP 같은 코인이 이 변화의 무게를 가장 먼저 받는 구간이라는 사실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 비상금이 실제로 열린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검토라는 말로 끝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재무부가 얼마를 쓸지 숫자로 문서에 적는 날,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올해 봄에 미국의 한 투자 매체가 XRP 리플 투자자들 속을 긁는 제목을 하나 뽑았습니다. RLUSD가 XRP의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역발상인데요. 리플이 만든 달러 코인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정작 리플 XRP 코인이 설 곳이 좁아진다는 얘기였었죠. 솔직히 이 걱정이 댓글에서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값이 흔들리지 않는 달러 코인이 송금이든 정산이든 전부 다 해버린다? 굳이 XRP를 쓸 이유가 남느냐? 바로 이에 따른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근데 바로 그 코인이 지난주에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시가총액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돌파. 봄날의 그 제목대로라면은 오늘은 XRP를 들고 계신 분들께 영 찜찜한 날이어야 되겠고, 근데 이 성적표 맨 뒤에는 지도가 한 장 붙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느 체인에 얼마씩 찍혀 있는지 보여주는 발행 지도고요. 오늘은 이 지도를 한 장 들고 봄날에 그 제목이 맞았는지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이 어느 쪽으로 뒤집히는지 끝까지 한번 함께 보시죠. 리플 측에서 공식 계정으로 이 소식을 직접 알린 상황인데요. 자기네 달러 코인 RLUSD가 지난주에 시가총액 20억 달러를 넘었고, 그 중에 10억 달러 가까이가 리플 레저에서 발행됐다고 하고요. 코인데스크를 비롯한 외신들이 집계 사이트 숫자를 붙여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그 집계로 봤을 때 전체가 20억 2천만 달러, 이더리움 쪽에 10억 5천만 달러, 리플 레저 쪽에 9억 6천만 달러 남짓이 찍혀 있습니다. 두 가지 체인의 격차가 전체의 4% 남짓이고요. 사실상 반반인 상황이죠. 여기서 RLUSD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데, 오르내리라고 만든 코인이 아니라 언제 꺼내도 1달러로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입니다. 이 블록체인 위에 올려둔 달러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1달러를 지키느냐? 고객이 1달러를 내면은 발행사는 그 1달러를 현금과 미국 단기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따로 쌓아둡니다. 이 준비금은 딜로이트라는 대형 회계법인이 매달 들여다보고 확인서를 냅니다. 게다가 이 코인은 뉴욕 금융당국의 신탁 면허 아래에서 발행됩니다. 이 코인치고는 드물게 호적이 분명한 달러란 얘기인 건데, 발행사가 이 준비금을 굴려가지고 이자를 벌기는 합니다만요. 오늘 이야기의 알맹이는 그 돈이 아닙니다. 리플이 이걸 재작년 12월에 내놨죠.
나온 지 넉 달째이던 지난해 4월달 덩치가 지금의 8분의 1이었어요. 그게 지금 20달 만에 2조 8천억이 됐다라는 거고, 이만한 규제를 받는 달러 코인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속도의 축에 듭니다. 여기까지를 한 줄로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호적 분명한 달러가 20달 만에 2조 8천억 원어치가 풀렸다라는 사실들. 근데 궁금증은 지금부터 시작이죠. 리플이 만든 달러인데 왜 절반 넘는 돈이 리플의 앞마당이 아니라 이더리움에 살고 있을까요? 그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두 군데에 동시에 냈습니다. RLUSD는 한 체인에서 만들어가지고 다른 체인으로 퍼나르는 방식이 아니라 이더리움과 리플 레저 각각에서 정식으로 발행되고요. 왜 남의 체인에도 냈느냐? 신생 브랜드가 장사를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상가부터 여는 게 아니라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백화점의 매대부터 내죠. 손님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요. 코인 세계에서 달러가 가장 많이 돌고 있는 백화점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은행 없이도 코인끼리 빌려주고 또 굴릴 수 있는 마당, 디파이라고 부르는 판이 그쪽에 전부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RLUSD는 이더리움 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비유에서 하나 짚어둘 게 있는데, 백화점 매대의 매출도 어차피 본사 매출이에요. 어느 체인에서 발행되든 준비금은 발행사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쪽이 크다라는 사실 자체는 리플이라는 회사의 손해가 아닙니다. 근데 봄날 그 제목의 걱정은 회사가 아니라 코인 XRP였습니다. 회사가 잘 되는 것과 XRP가 잘 되는 게 같은 얘기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본론인데요. 리플 레저 쪽에 쌓인 9억 6천만 달러가 어떤 의미인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레저라는 말이 낯설 수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원장,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전부 다 기록되는 공동의 기록판이고, XRP가 나고 자란 네트워크 그 자체입니다. 이 동네에 굵직한 회사 손님들이 들어오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될까요? 달러를 받아서 주는 정식적인 창구겠죠. 관광지에 환전 창구가 없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은 몰라도 씀씀이 큰 손님들은 아예 들어오질 않습니다. 회사 돈은 달러로 들어와서 달러로 나가야지 회계 처리가 되니까요. RLUSD는 이 리플 레저라는 동네에 생긴 호적 갖춘 달러 창구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알맹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는 90이라는 숫자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이 첫 번째 90 같은 경우는 한 외신 집계에 따르면은 이번 돌파로 리플 레저 위에 올라있는 스테이블코인 전체 규모가 사상 처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정도 언저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이블코인의 90% 이상이 RLUSD 한 종목입니다. 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10억 달러로 리플 레저는 스텔라라는 체인들을 스테이블코인 규모에서 처음으로 앞질렀고요. 스텔라가 어떤 체인이냐? 리플을 같이 세웠다가 회사를 나간 개발자가 2014년에 따로 만든, 그 뒤로 12년 내내 리플과 비교당해온 체인입니다. 회사를 나간 창업자의 체인을 회사가 만든 달러가 밀어낸 셈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90, 이게 더 중요한데요. 리플 레저 위에서 RLUSD가 사고 팔릴 때 반대편에 선 자산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본 분석이 있습니다. 이 출시 때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거래를 모아봤더니 그 90% 가까이에서 상대가 바로 XRP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달러가 움직일 때마다 거래 상대편에 사실상 XRP가 서 있었다는 뜻이겠고, 이 봄날 제목의 전제는 달러 코인이 XRP의 일을 뺏는다는 거였는데, 정작 레저 위에 기록되는 반대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달러 코인이 커질수록 XRP가 거래 상대로 더 자주 불려 나왔더라고요. 이 돈 자체가 가만히 앉아만 있는 돈이 아닙니다. 지난 한 달 동안 RLUSD 이체가 1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어치가 미뤄졌습니다. 시가총액의 5배가 넘는 돈이 한 달 새 오고 간 건데요. 건수로 봤을 때 139만 건이고, 이 코인을 보유한 주소는 8만 5천 개 남짓입니다. 덩치에 비해서 잠들어 있는 돈이 아니라 일하는 돈이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RLUSD랑 XRP를 한 그릇의 밥을 다투는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근데 지도랑 거래 기록을 겹쳐봤을 때 그 두 가지는 한 동네에서 손님을 나눠맞는 짝에 가깝습니다. 달러 창구가 커질수록 그 동네 터줏대감인 XRP가 거래 상대로 더 자주 서는 구조들, 적어도 지금까지 쌓인 기록은 경쟁이 아니라요, 오히려 리플, XRP랑 RLUSD의 분업 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XRP 급등 전망과 무슨 상관을 가지고 있느냐? 큰돈이 어떤 자산으로 움직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들어가도 된다는 허가, 들어가서 놀 수 있는 판의 깊이입니다. 허가 쪽 진도는 요즘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미뤄두고요. 오늘 지도가 보여주는 건 그 두 번째, 판의 깊이입니다. XRP가 살고 있는 레저의 사상 처음으로 조 단위의 규제 달러가 상주하기 시작했다는 거. 기관 돈이 실제로 들어와서 일을 보려면은 이 달러 잔고가 판의 미천이 되겠죠. 급등이라는 거는 재료가 터졌을 때 그걸 소화할 판이 깊어야지 나오는 거고, 오늘 숫자는 그 판이 깊어지고 있다는 쪽의 기록입니다. 체급도 한번 가늠해 보시죠. 스테이블코인 서열의 맨 위, 테더는 1830억 달러로서 RLUSD의 90배입니다. 서클의 달러도 730억 달러, 36배쯤 되고요. 아직까지 체급차가 크다라는 거고, 다만 바로 위 체급은 사정거리에 들어왔습니다. 페이팔이 만든 달러 코인이 28억 달러인데 격차가 8억 5천만 달러. RLUSD가 최근에 한 달에만 30% 넘게 컸다는 걸 감안하시면은 규제형 달러 코인 가운데 그 다음 추월 후보가 어디인지는 어렵지 않게 보이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리플 레저 쪽 발행부는 지금 9억 6천만 달러대이기 때문에 10억 달러 선까지 남은 게 4천만 달러가 채 안 됩니다. 우리 돈으로 따져봤을 때 500억 정도 남짓인데 요즘 속도면 머지않아 닿을 숫자겠죠. 제가 보는 다음 확인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리플 레저 발행분의 10억 달러 돌파, 그리고 페이팔 달러랑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드는지. 이 두 가지가 확인된다면 리플 레저는 달러가 상주하는 네트워크라는 이야기가 숫자로 굳고 XRP 리플 급등 시나리오에서 판의 깊이라는 조건 하나가 채워집니다. 근거는 총 세 가지예요. 최근 한 달 30%대의 성장 속도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이 달러를 담보로 굴릴 기관형 대출 자리가 레저 위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제도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호적을 미리 갖춘 쪽이 유리해지는 국면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 RLUSD 2조 8천억 돌파의 알맹이는 총액이 아니라 발행 지도고요. XRP가 사는 레저의 사상 처음에 조 단위의 규제 달러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달러는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봤을 때 XRP의 경쟁자가 아니라 레저 위 거래의 90% 가까이에서 XRP를 상대편으로 세워왔던 짝이었고, 그 다음 이정표는 XRP 레저 발행분 10억 달러, 남은 건 500원어치 남짓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다음 10억 달러의 무게중심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리플 레저 쪽으로 기운다? 아니면 이더리움 썰림이 이어진다? 댓글로 한 표씩 남겨주시고, 리플 레저 발행분이 10억 달러에 올라서는 날, 그날의 지도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를 들고 계신 분들 머릿속에는 아마 날짜가 하나 박혀 있으실 겁니다. 바로 다음 달 중순이죠. 미국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 묻는 첫 번째 표결이 잡혀있고, 통과되면 급등이고요. 밀리면 당연히 실망으로 하락하겠죠. 그리고 부결되면 큰일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법의 일정이 흔들릴 때마다 시장이 같이 출렁였었고, 우리도 그 달력에 맞춰가지고 울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통념은 바로 저 법이 XRP의 운명을 가른다,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다. 근데 바로 지난주 정작 그 XRP를 만든 회사의 대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카메라 앞에서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대표가 한 크립토 평론 채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외 매체 타임스 타블로이드가 보도를 남겼어요. XRP의 미래는 특정 법률 하나에 좌우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도 씁니다. 혁신의 쓰나미는 지금도 밀려오고 있고, 미국 연방정부라고 할지라도 이걸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요. 실제로 XRP의 미래가 법안 하나에 달려있지 않다라면서 그 근거로 미국 SEC랑 소송을 끝까지 치르고 여기서 받아낸 법원의 판단을 들었는데요. 수요일에는 백악관에서 열린 크립토 행사에 참석했고요. 다음날 20일에는 미국 선물 규제 당국 CFTC가 처음 만든 혁신 자문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나스닥, 그레이스케일 같은 이름들과 나란히 35명 위원 명단에 오른 건데, 여기서 재밌지 않으신가요? 정부도 막지 못한다는 말을 정부가 새로 만든 자문위원 자리에 앉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상관없다고 말한 그 법이 뭐냐? 바로 클래리티 법안은 한마디로 미국에 굴러다니는 수천 개 코인마다 신분을 정해주는 법입니다. 이 코인은 주식처럼 증권으로 다룰 거냐? 금이나 원유처럼 상품으로 다룰 거냐? 감독은 어느 기관이 맡을 거냐? 이거를 법조문으로 확정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7월달 하원을 여야 큰 표차로 통과를 했는데 그 뒤 상원에서 13개월째 멈춰서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으로 따지자면은 1심을 이겨놓고 2심 재판 날짜만 1년 넘게 못 잡고 있는 셈인 건데, 그 첫 번째 절차 표결이 다음 달 중순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XRP한테는 다른 코인들에게 없는 과거가 하나 있죠. 이 신분 질문을 법이 아니라 법정에서 이미 한번 통째로 받아본 경험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을 제소했어요. XRP 판매가 등록 안 된 증권 판매라는 주장이었었고, 이 한방에 미국 거래소들이 줄줄이 XRP 거래를 멈췄고요. 기관 협력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토레스 판사가 일반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XRP는 그 자체로서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 이후에 남은 쟁점이 정리되고요. 2025년 양쪽이 항소를 서로 걷어들이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말 그대로 제소부터 종결까지 4년 반, 백악관 주인이 바뀌고 SEC 수장이 바뀐 만큼의 시간입니다. 공짜는 아니었죠. 판결에는 1억 2,5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1,700억 규모의 벌금과 앞으로 같은 위반을 반복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함께 붙었고, 지금 회사는 이 4년짜리 싸움에 별도로 1억 5천만 달러가량, 우리 돈 2천억 원 안팎씩 들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치면 4천억에 가까운 돈인데, 지금 코인판에서 자기 신분 하나 확인하는데 이만한 돈을 치른 프로젝트는 사실상 없어요. 여기까지를 한 줄로 눌러보면 이렇습니다. XRP는 너 정체가 뭐냐라는 질문을 법정에서 4년 반 동안 받았고 4천억에 가까운 수업료를 내고 그 답을 판결문으로 받아둔 미국에서 거의 유일한 대형 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핵심, 기관 돈의 속성을 짚고 가겠습니다. 용도가 확정 안 된 땅에는 어떤 건설사도 아파트를 올리지 않죠. 땅값이 아무리 저렴하고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나중에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일지 모른다면 수천억을 넣을 회사는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부분의 코인이 이 땅입니다. 증권인지 상품인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큰 손들은 그 위에 결제망이든 수탁 서비스든
시스템을 못 짓습니다. 지어놨다가 나중에 증권 판정이 나면 그게 통째로 불법 건축물이 되니까요. 그런데 XRP는 이렇게 거래가 되는 한 문제없다라는 판결문을 받아준 땅인 거죠. 물론 이 비유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판결이 XRP랑 얽힌 모든 거래 방식에 허가를 내준 건 아니라는 점인데 이건 뒤에서 다시 정확히 짚겠습니다. 그리고 판결과 법률은 성격이 다르죠. 법률은 아직 회의실에 있고요. 조문이 바뀔 수 있고 표결이 밀릴 수 있고 선거가 끼면 통째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판결은 이미 닫힌 문서입니다. 양쪽이 한서까지 걷어들여가지고 확정된 판단은 어지간해선 되돌아가지 않아요. 이 다른 코인들의 명확성이 언젠가 될 예정이라면 XRP의 명확성은 이미 됐음이기 때문에 이 시제 자체가 다릅니다. 이 대목을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갈링하우스가 들고 있는 건 전망이 아니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서류라는 얘기겠죠. 미국 재무장관이 채권시장 추가 발표하면서 순식간에 다시 한번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속보 뜨자마자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정보방 통해가지고 바로 브리핑 드렸고요. 그리고 발표 이후에 4분 만에 파이버스, 버추얼까지 테마 섹터 종목 추천드렸고 그리고 빠르게 단타로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 껴있으면서 연말까지 대세 상승장이 예상이 돼요. 이에 따른 구독자 정보 커뮤니티 속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올해 이 법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날짜 순으로 깔아보겠습니다. 1월 다보스,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는 이 법이 될 거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다고 말을 하고 2월에는 한 발 더 나가서 4월까지 통과될 확률이 80에서 90%로 본다라고 했고 4월달이 지나가면서 시간표를 5월 말로 슬쩍 옮깁니다. 6월달 마이애미 업계 행사에서는 말투가 달라지죠. 이 상원의 위원회 심사가 곧 열리지 않으면 통과 가능성이 뚝 떨어질 거고 중간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너무 뜨거운 정치 쟁점이 돼버린다라고요. 그리고 8월달 통과 여부랑 상관이 없다. 이 흐름만 보면 어떻게 읽히시나요? 된다 열에 아홉이다 큰일이다. 그러다가 안 돼도 그만이다. 솔직히 겉모습은 자신감의 후퇴처럼 보입니다. 표가 안 모이니까 미리 김을 빼두는 거 아니냐라고 읽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고 근데 6월달 그날 발언의 전체 문장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끼어있던 구분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판결이 XRP에게는 명확성을 줬지만 산업 전체가 미국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또 다른 디지털 자산들도 증권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해줄 클래리티 같은 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들으셨나요? XRP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자산들을 위해서 실제로 회사가 이 법안을 강력하게 미는 이유도 XRP 자체보다는요. 업계 전체의 이익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상관없다는 말은 바꾸기가 아니라 1월부터 깔려있던 구분에서 무게중심만 옮긴 겁니다. 이 법은 처음부터 XRP의 시험이 아니었다. 아직 성적표가 없는 나머지 수천 개 자산의 시험이었다. XRP는 그 시험을 4년 반 먼저 법정이라는 훨씬 비싼 시험장에서 치르고 나온 쪽이다. 그래서 다음 달 표결 경우의 수가 XRP 입장에서 상당히 묘한 모양새가 될 텐데요. 법이 통과되면 시장 전체에 판이 커집니다. 코인마다 신분증이 발급되니까 기관 돈이 들어올 길이 넓어지고 그 커진 판에서 XRP는 판결 이후 3년간 깔아온 국경 간의 결제, 기관용 자산 보관, 부동산 같은 이런 실물들에 대해서 코인으로 쪼개 파는 실험까지도 인프라 선전분을 그대로 들고 출발을 합니다. 반대로 밀리거나 부결되면요. 나머지 자산들은 계속해서 안개 속에 남고 성적표를 진 거는 여전히 XRP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분대로라면은 표결이 밀리는 시간은 XRP에게 불확실성의 시간이 아니라 혼자 명확성을 쥐고 있는 독점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악재라고만 읽어왔던 연기 소식들 적어도 경쟁 구도에서는 XRP의 해자가 유지되는 소식이었던 얘기가 되겠고 어느 쪽으로 굴러도 구조적으로 미치게 없는 판, 그 쓰나미 발언의 여유는 아마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려보는 단일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 달 표결이 성사되든 밀리든 XRP를 판정하는 이런 잣대는 표결 결과가 아니라 판결문 위에 실제 기관 인프라가 계속 올라오는지 여부고 이 첫 번째 확인 지점은 표결 국면에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XRP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지 그러니까 명확성이라는 프리미엄이 드디어 가격의 값으로 매겨지기 시작하는지입니다. 근거는 총 3가지예요. 먼저 판결 이후에 3년간 법이 없이도 기관 쪽 진도가 실제로 나와왔다는 거. 두 번째로 법이 통과돼도 XRP의 선전부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세 번째로 규제 당국이 법과 별개로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 지난주 백악관 행사에서 SEC 위원장은요. 코인으로 시장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에게 확실성을 줄 만한 새 규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CFTC 측에서는 아예 업계 인사들을 자문위로 불러들였죠. 법이 늦어도 행정이 앞서가는 그림입니다. 결국에 갈링하우스의 법과 무관하다는 말은 허세가 아니라요. 4년 반의 소송과 4천억에 가까운 비용을 치르고 받아든 판결문이라는 남들에게 없는 성적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클래리티는 XRP의 시험이 아니라 아직까지 성적표가 없는 나머지 자산들의 시험이고 표결이 늦어지는 시간은 적어도 경쟁 구도에서는 XRP의 혼자 명확성을 쥐고 있는 독점의 시간입니다. 다만 명확성은 가격의 보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거는 표결 날짜가 아니라
그 판결문 위의 기관들의 인프라가 실제로 계속해서 쌓이는지 여부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음 달 그 표결이 XRP의 시험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나머지 자산들의 시험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표결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그날 XRP가 시장 전체보다 덜 흔들렸는지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 급등 나오니까 어떻죠?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방법 자체를 모르고 고민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영상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의를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요. 이 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 그리고 단기 저점에 대해서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원칙 매매 활용하셔라 말씀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바쁘고 신경 쓰기 싫고 이 투자 심리 흔들리기 싫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 자체가 궁금하고 답답해가지고 업비트 빗썸을 매일매일 거의 뭐 10분 5분 단위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팔기 아까워가지고 이게 바쁘고 신경 쓰기가 싫은 거지. 단기 고점에 목표가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단기 저점에 매수 타점 걸어놓는 거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지만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쉽게 리플 정보방 통해서 안내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리플 XRP의 순간적인 급등이 나온 순간 이 구간 전에 2,30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리플 XRP 차트 기술력 발표 여러가지 호재들 그리고 심리적인 고점 부근 구간에 이렇게 매도를 미리 걸어놓은 이유는요. 상승이라는 파도가 찾아오면 그 다음은 주춤할 거고 또 내려오는 이 하락 구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8월 22일 어땠습니까? 2,300원 단기 고점에서 목표가 정확하게 실현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분할 매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때마다 어땠죠? 다시 한번 또 매수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2,3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와가지고 다시 리플 XRP가 하락했었죠. 그때 2,100원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이 지정가 매수를 통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업비트 차트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시장이고 그냥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되고 투자 심리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냥 계속 수익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몰빵으로 리플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 있는 시간이 아깝고 매수했던 매수 가격이 높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시장이 가져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익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이 지난번처럼 리플 XRP 4,850원 라인에서 저희가 매도하고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아직도 이 고점 4,000원 위에서 매수 평단가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죠. 이때 못 팔고 계속해서 쳐다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1,400원 라인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었던 리플이 지금 2,300원까지 상승했던 수치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퍼센트로 계산해봐도 6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점 2,300원에 매도하셔라. 이거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똑같은 시장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4,000원대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쳐다만 보는 이 투자자들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8월 18일 미리 리플 XRP가 급등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420원 라인에 대한 리플 타점을 리플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 결국에 얼마나 단기 저점에서 잘 매수 활용하고 단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느냐. 이 매수하더라도 매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고 그 현금을 다시 또 챙겨나갈 수 있는 혹시 복리의 구조에 대해서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수익금도 다시 저점에서 매수한다면은 이게 바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리플 정보방 우리 채널 구독해 주신 분이라면은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주세요. 그럼 어떻게 문의 주면 될까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창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보이는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 아니면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셔도 좋아요. 저희는 절대로 선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문의 주시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의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